서연의 손은 늘 차가웠다. 겨울이 아니어도 여름 한복판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말했다.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라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온도였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체온은 원래 이렇게 식어가는 것이다. 금요일 오후 5시, 서연은 재무팀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엑셀 시트를 응시하고 있었다. 낡은 모니터 속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다. 렌즈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지 석 달째였다. 안경점에 들를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럴 돈이 없었다. 서연 씨, 이번 달 경비 정산 내일까지 부탁드려요. 팀장의 목소리가 칸막이 너머로 날아왔다.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올렸다. 말을 아끼는 건 습관이 되어버렸다. 말이 많아지면 감정이 새어나간다. 감정이 새어나가면 무너진다. 그래서 서연은 필요한 말만 했고, 필요한 만큼만 웃었고, 필요 이상으로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이 도시의 겨울해는 유난히 빨리 졌다. 아니, 어쩌면 서연의 하루가 유난히 길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7시, 8시까지. 파견직에게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오늘 일이 좀 많네요 라는 말과 함께 업무가 쌓일 뿐이었다.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지갑을 열었다. 얇은 가죽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오늘 받은 급여에서 월세를 내고 어머니 병원비 일부를 입금하고 공과금을 처리하고 나면 남는 돈이 이것뿐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버텨야 할 돈. 쌀은 아직 조금 남았고 김치는 이번 주 안에 떨어질 것 같았다. 계산은 빨랐다. 가난한 사람은 늘 계산이 빠르다. 먼저 들어갑니다. 짧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깔려 있었다. 이 건물은 준공된 지 20년도 넘었다. 벽지는 곳곳이 들뜨고 계단 난간의 페인트는 벗겨져 녹이 드러났다. 하지만 임대료가 싸다는 이유로 몇몇 중소기업과 협력사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서연이 일하는 회사도 그중 하나였다. 정규직은 5명, 계약직과 파견직이 10명. 작은 물류 대행사였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다. 또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3층에서 1층까지 발소리가 울렸다. 구두 굽이 낮아서 다행이었다. 높은 굽을 신고 이 계단을 오르내렸다면 발목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쳤다. 12월 초의 공기는 예고 없이 매서웠다. 서연은 목도리를 한 번 더 감았다. 작년 겨울에 샀던 목도리였다. 그때도 겨울이었고, 그때도 추웠고, 그때도 돈이 없었다. 회사 앞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 하지만 서연은 정류장 쪽이 아니라 반대편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집까지 걸어서 40분. 익숙한 거리였다. 매일 걷다 보니 어느 가게 앞에 화분이 있는지, 어느 전봇대에 고양이가 자주 나타나는지 다 알게 되었다. 골목 초입에 작은 쉼터가 있었다. 나무 벤치 2개와 자판기 하나. 낮에는 근처 직장인들이 담배를 피우러 오거나 잠깐 쉬어가는 곳이었다. 저녁에는 대개 비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이 도시에서 길거리에 주저앉은 사람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술에 취한 사람, 지친 노동자, 집 없는 노숙인.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벤치에 몸을 기댔다. 서연 역시 지쳐 있었다.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발이 멈췄다. 벤치에 앉은 사람은 노인이었다.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었고 낡은 파카를 걸친 어깨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무엇보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저체온증.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희미하게 신음 같은 소리만 흘러나왔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골목은 고요했다. 지나가는 사람도, 불이 켜진 가게도 없었다. 119를 불러야 한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구급차가 오면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갈 것이다.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처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거리로 돌아올 것이다. 서연은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그랬다. 노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한 손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노인의 발밑으로 내려갔다. 신발은 너덜너덜했고 양말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서연은 다시 지갑을 꺼냈다. 10,000원짜리 5장. 다음 주까지 버틸 돈. 쌀과 김치와 최소한의 생활비. 그 돈이 없으면 서연도 벼랑 끝에서 한 발 더 미끄러진다. 하지만 손은 이미 지폐를 꺼내고 있었다. 5장 모두. 서연은 노인의 파카 주머니에 돈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알아챘는지 알 수 없었다. 근처에 찜질방이 있어요. 이 길로 쭉 가시면 오른쪽에 보일 거예요. 거기 가서 좀 쉬세요. 서연은 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다. 후회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걸었다. 빈 지갑을 쥔 채로. 집까지 가는 40분 동안 서연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산기처럼 돌아갔다. 쌀이 400g쯤 남았으니까 죽을 쓰면 사흘은 버틴다. 김치는 아껴 먹어야 한다. 계란은 이번 주는 포기해야 한다. 버스는 당연히 탈 수 없다. 월요일까지 걸어 다녀야 한다. 괜찮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 조금 더 버티면 된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다. 집은 반지하였다. 작은 원룸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습기가 얼굴을 감쌌다. 서연은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겨우 불을 밝혔다. 방 한 구석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다. 중환자실에 계신 지 석 달째였다. 뇌출혈이었다. 갑자기 쓰러지셨다. 의사는 말했다. 혈압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약값이 아까워 약을 끊었다. 서연이 몰래 사다 드린 약도 내가 쓸 돈이라며 거부하셨다. 엄마, 저 오늘 이상한 일 했어요. 서연은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코트를 벗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 하나, 물병 하나. 그게 전부였다. 밥솥 안에 남은 밥을 꺼내 물을 부어 죽을 쑤기 시작했다. 가스레인지 불이 파랗게 올라왔다. 냄비 안에서 쌀알이 부글부글 끓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오늘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어리석은 짓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파란 입술을 보았을 때 서연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도 벼랑 끝에 있지만 그 노인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 죽이 끓어올랐다. 서연은 불을 끄고 그릇에 죽을 담았다. 김치 몇 조각을 올렸다. 이게 오늘 저녁이었다. 내일 아침도
내일 저녁도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다. 물은 미지근했다.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빠르게 씻고 나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방은 추웠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지갑 속 빈 공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5만 원. 작은 돈 같지만 서연에게는 일주일의 생존이었다. 그 돈을 건넸을 때 손이 떨렸다. 무서웠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확신이 서연을 지탱해 주었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꿈속에서 서연은 걷고 있었다. 끝없는 길을 혼자 걷고 있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어딘가에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주말이 지나갔다. 서연은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나갈 이유도 나갈 돈도 없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죽과 김치로 버텼다. 물을 많이 마셨다. 배고픔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일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서연이 6개월째 만나고 있는 남자였다. 정확히는 만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관계였다. 민준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급 직원이었다. 서연보다 4살 많았고 안정적이었고 상냥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다. 파견직이라는 것,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그 정도만 말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간신히 버티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서연아, 뭐해? 민준의 목소리는 편안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집에 있어.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다. 죽 한 그릇이 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답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먹을래? 내가 맛있는데 예약해놨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금요일. 그때쯤이면 급여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쓸 곳이 정해져 있었다. 밀린 공과금, 병원비, 월세.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면 최소한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 미안. 그날은 좀 힘들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요즘 나 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피곤해서 그래. 그럼 토요일은 어때? 아니면 일요일이라도.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민주는 잘못이 없었다. 그저 서연을 좋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받아들이면 빚진 것 같았다. 자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받기만 하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해, 민준아. 나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시간을 줘. 알았어. 그럼 연락할게. 무리하지 말고.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민준에게도 미안했고 자신에게도 미안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버거운지.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걸어서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죽 한 그릇을 먹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배가 고픈 사람은 추위도 더 깊이 느낀다. 회사까지 걸어가는 동안 서연은 계속 걸음을 멈추고 싶었다. 다리가 무거웠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끝이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사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물을 한 컵 마시고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가 부팅되는 동안 서연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억지로 웃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는 신호였다. 동료는 더 말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는 누구도 깊이 묻지 않았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통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동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서연은 자리에 남았다. 점심을 먹을 돈이 없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다. 단맛이 순간적으로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다. 오후 2시쯤 사무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건 뭐야? 무슨 차야? 완전 고급 차 아니야? 여기 무슨 일 있나? 서연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회사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서너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설마 우리 회사 실사 나온 거 아니야? 무슨 실사? 몰라. 그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서연은 별 관심이 없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팀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다들 자리 정리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어요. 중요한 분들이 오신대요. 누가요? 몰라요, 나도. 그냥 대표님이 급하게 연락하셨어요. 몇 분 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몇 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로 휠체어를 탄 노인이 나타났다. 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그 노인이었다. 지난 금요일 쉼터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노인이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멈췄다. 노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표가 황급히 다가와 노인에게 인사했다. 회장님, 저희 회사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회장. 그 단어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다. 동료들이 술렁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노인, 아니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고들 많습니다. 잠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회장 일행은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의 휠체어가 서연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이 직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대표가 재빨리 대답했다. 재무 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와 계십니다. 파견직. 회장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고생이 많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의 눈빛은 온화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감사, 미안함, 그리고 어떤 결심. 감사합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일행이 사무실을 나가자 동료들이 일제히 숨을 내쉬었다. 저분이 누구야? 재경그룹 창업주래. 강태산 회장. 헐, 진짜? 그 강태산? 응. 몇 년 전에 은퇴하고 잠적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거야. 왜 여기 온 거야? 우리 회사가 재경그룹 협력사 중 하나잖아. 아마 실태 점검 나온 것 같아. 서연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강태산.
재경그룹, 창업주. 그 노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왜 그는 그날 밤 쉼터 벤치에 있었던 걸까?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던 걸까? 그리고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걸까? 퇴근 시간이 되었다. 서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회사 앞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서연 씨 맞으십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오전에 회장과 함께 왔던 사람 중 하나였다. 네, 그런데요.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당황했다. 저를요? 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가리킨 곳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거부할 용기가 없었다. 차에 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다. 서연은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회장님 사택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사택.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20분쯤 달리자 큰 저택이 나타났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정원, 고풍스러운 건물. 서연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다. 이곳은 서연이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넓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태산 회장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휠체어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다시 앉았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지난 금요일 밤 당신이었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그랬습니까? 그냥요. 그냥. 회장이 되물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날 그 돈이 있어서 드릴 수 있었어요. 회장은 서연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준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만 원이었어요. 당신에게 그 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일주일 생활비였어요. 그게 없으면 저도 버티기 힘든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당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그날 일부러 그 모습으로 거리에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했지만 정작 사람들의 진심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내 앞에서는 공손했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향한 것인지 내 지위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벗어던지고 거리에 나가봤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도 힘든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옷차림, 표정, 걸음걸이에서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회장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게 바로 답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선함입니다. 서연은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이 준 돈입니다. 돌려드립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돈입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회장은 일어서며 말했다. 앞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베푼 것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저택을 나왔다. 차는 다시 서연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려 걸으면서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명함 한 장. 강태산 회장의 명함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다.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서연은 울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의 선택이 서연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 이틀이 지났다.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서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호기심, 부러움, 그리고 미묘한 경계심.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그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관계는 없어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재경그룹 회장님을 우연히? 동료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팀장이 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팀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평소와는 다른 태도였다. 네. 저기,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기가 서연 씨와 관련이 있다던데, 맞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 겸손할 필요 없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가 재경그룹과 더 큰 계약을 맺을 수도 있대요. 다 서연 씨 덕분이죠. 팀장은 계속 웃었다. 서연은 불편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서연을 그저 파견직으로만 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팀장님, 저는 그냥 일하러 왔을 뿐이에요.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근데 서연 씨, 혹시 회장님께 우리 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다는 게 이렇게 불쾌한 일인지 몰랐다. 저녁, 퇴근 후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상태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에요.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다. 서연은 유리에 손을 댔다.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도와드린 분이 엄청난 분이셨대요. 그분 때문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엄마, 전 그냥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늘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면 웃으며 잘했다고 말해주셨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서연아.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거웠다. 응, 무슨 일이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서연은 불안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알았어. 시간 말해줘. 6시에 회사 앞에서 보자.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다음 날 저녁 서연은 민준을 만났다.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민준은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바로 말을 꺼냈다. 서연아, 너 요즘 재경그룹 회장님 만났다며? 서연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재경그룹 계열사에 다니잖아. 소문이 돌아. 회장님이 어떤 여직원한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관심이라니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 나 강태산 회장님 손녀랑 약혼한 사이야.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정확히는 집안끼리 정한 거야. 나도 원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 우리 집안이 재경그룹에 의지하고 있거든. 그럼 나는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지금도 그래.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어. 회장님이 너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내가 너랑 만나는 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알았어.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서연아, 가봐.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이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뿌리쳤다. 카페를 나와 걷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울면서도 걸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이상한 시선을 민주는 떠났고,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날 밤의 선택 때문이었다. 후회했다. 그 5만 원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복잡해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서연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걸.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회사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을 부러워하면서도 경계했다. 누군가는 질투했고, 누군가는 이용하려 했다. 서연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감사팀이 들이닥쳤다. 내부 비리 조사를 한다는 명목이었다. 사람들은 긴장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팀장이 서연을 불렀다. 서연 씨, 감사팀에서 당신을 보자고 해요. 저를요? 네. 어서 가보세요. 서연은 회의실로 갔다. 2명의 감사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 차갑게 말했다. 앉으세요. 서연이 앉자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연은 서류를 봤다. 회사 내부 재무 문서였다. 그런데 그 문서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 자료였다. 이건 기밀 문서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당신의 컴퓨터에서 이 파일이 이메일로 전송된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감사관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다. 화면에는 서연의 아이디로 로그인된 컴퓨터에서 문서가 외부 이메일로 전송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증거가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누가?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 돼요. 전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서연은 그날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집에 도착해 핸드폰을 확인했다. 회사 단톡방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연 씨가 기밀 유출했대. 헐, 진짜? 재경그룹이랑 연결되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섭다, 진짜. 서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직장도, 관계도, 신뢰도. 이틀 후, 서연은 강태산 회장의 명함을 꺼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면 뭔가를 빚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회장의 비서가 받았다. 저 서연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잠시 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입니까? 서연은 상황을 설명했다. 회장은 조용히 들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회장의 말이 위안이 되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사흘 후 회장은 직접 움직였다. 재경그룹의 전산팀을 동원해 서연의 컴퓨터 기록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다. 서연의 컴퓨터는 해킹당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해 문서를 유출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회사 내부에 한 직원이 있었다. 서연을 질투하고 회장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던 사람. 회장은 증거를 모아 회사에 제출했다. 서연의 결백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진범이 밝혀졌다. 서연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고 이 모든 상황이 회장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회장을 만났다. 이번에는 서연이 먼저 연락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회장은 손을 저었다. 내가 도운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밝혔을 뿐이죠. 하지만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당신이 그날 밤 내게 보여준 것 기억하십니까? 계산하지 않는 선택. 그게 진짜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계산하라고 가르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이익을 챙기라고.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런 계산 너머에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그날 밤 5만 원을 건넸을 때 서연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서연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다. 파견직으로 일하고 병원비를 걱정하고 월세를 내느라 허덕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서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회장의 신뢰를 받는 사람, 정직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회장은 서연에게 기회를 주었다. 재경그룹 계열사의 정규직 채용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민했다.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자격은 능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도 자격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서연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서연은 새 직장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 회사 후배가 힘들어하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부당한 일을 보면 목소리를 냈다. 시간이 흘렀다. 어머니는 결국 의식을 되찾았다. 서연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고 계셨다. 서연아. 엄마. 서연은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다. 어머니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다. 수고했어, 우리 딸.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직장도 안정됐고 엄마 병원비도 걱정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넌 어떻게 이렇게 됐니? 서연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쉼터 벤치에 쓰러진 노인, 5만 원,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 어머니는 듣고 나서 말했다. 잘했다.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엄마는 자랑스러워. 서연은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몇 달 후, 강태산 회장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잘못 봐왔습니다. 지위와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회장은 서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다. 서연은 그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봤다.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두 사람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서연아, 세상이 내 선택을 알게 됐구나. 아니에요, 엄마. 세상은 몰라요. 그냥 저랑 회장님만 아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선택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서연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의미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퇴근길에 다시 그 쉼터를 지나갔다. 벤치는 비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곳에 앉았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5만 원. 그 돈이 서연의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서연이 기억하는 건 돈이 아니었다. 그 순간의 선택이었다.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던 순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에는 월급날 받은 돈이 들어 있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각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서연은 여전히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서연이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선택하는 것, 그게 서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강태산 회장은 이후로도 가끔 서연과 만났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회장은 서연에게서 배웠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계산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 회장의 손녀, 민준의 약혼자는 서연을 만나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경계심으로, 나중에는 호기심으로. 결국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가 당신 얘기를 자주 하세요. 손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서연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좋은 분이세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서연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줬다. 손녀는 듣고 나서 오래 침묵했다. 당신은 정말 그 돈이 전부였나요? 네. 그런데도 주셨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손녀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저는 평생 돈이 넘쳐서 살았어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신처럼 살아본 적은 없어요.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특별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나쳤을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누가 알아요?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다를지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서연은 손녀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일 뿐이었다. 민준과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 가끔 소식이 들렸다. 결혼했다는 소식, 승진했다는 소식. 서연은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프지 않았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서연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서로의 상처를 알았고 서로를 존중했다. 너는 특별해.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그냥 평범해. 평범한 사람은 그런 선택을 못해. 그럼 넌? 나도 하고 싶어. 너처럼. 서연은 웃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몇 년이 흘렀다. 서연은 재경그룹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성실했다. 회장은 가끔 서연을 불러 조언을 구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열심히 해요. 각자의 방식으로.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사람은 저마다 달라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회장은 웃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면 충분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겨울날, 서연은 다시 그 쉼터를 지나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와 함께였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고, 이제는 함께 산책을 나올 수 있었다. 여기가 그 장소구나. 어머니가 벤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여기요. 그때 무서웠니? 아니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서연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다. 강태산 회장은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 하지만 회장의 유언에는 서연의 이름이 있었다. 서연에게. 당신은 내게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서연은 유언장을 읽고 울었다. 회장은 서연에게 큰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의 이사로 서연을 지명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서연은 그 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심껏 해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들 중 몇몇은 서연처럼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서연을 찾아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이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서연은 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준 게 아니야. 누군가 나에게 줬던 것을 전달하는 거야. 그분은 누구세요? 한 할아버지. 내게 진짜 선택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야.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그 학생에게서 옛날의 자신을 봤다. 간절하고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너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날이 올 거야. 어떻게요? 그냥 그 순간이 오면 알게 될 거야. 계산하지 말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학생은 웃었다. 서연도 웃었다. 세월은 흘렀다. 서연은 나이를 먹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성실했고 여전히 따뜻했다. 어느 겨울 저녁 서연은 퇴근길에 다시 그 쉼터를 지나갔다. 오랜만이었다. 벤치에는 한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지나칠까 멈출까? 그리고 발이 멈췄다. 괜찮아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서연은 여자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쏟아냈다. 직장을 잃었다는 것,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다. 얼마나 필요해요? 네. 당장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본 거예요. 여자는 당황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서연은 지갑을 꺼내 돈을 꺼냈다. 10만 원이었다. 이거 받아요. 안 돼요. 저 모르는 분한테 이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나도 예전에 받았어요. 이제 내가 줄 차례예요. 여자는 울면서 돈을 받았다. 어떻게 갚아야 해요? 갚을 필요 없어요. 대신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힘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나아질 거예요. 서연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옛날의 자신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회장님, 저 잘하고 있죠? 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다. 서연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수많은 선택이 있었다. 매일 매 순간 서연은 선택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게 서연이었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연의 선택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날 밤 5만 원 한 봉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서연을 통해, 그리고 서연이 도운 사람들을 통해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부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값진 것.